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랄맞은 장마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마 피해가 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지역은 좀 비가 많이 와서 차나 집이 침수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반대로 비가 오다 말다 해서 생각보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선배님들 좀 장마 대비 잘 하고 계시기를, 그래서 피해가 크게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장맛비를 뚫고 어쨌든 선배님들의 귓속으로, 그 안에 고막 속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장마철에 어울리는 게스트 오늘 한 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근황 이야기, 영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출연해 주셨던 게 그 손석구 배우 주연의 댓글부대 다뤘던 에피소드에 출연을 이제 4월 초에 해주셨었네요.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려 3달 반 만에 복귀하신 게스트입니다. 저희 또 캠핑 유튜버 모월모일님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한국영화 수호자 한국영화 수호하러 나왔습니다. 한국영화 수호자 김모월입니다. 근데 앞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메타작 한번 해야죠. 네. 이게 사실 진짜 웃긴 게 맨날 유튜버라고 소개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콘텐츠가 수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올릴 거다, 업로드를 할 거다, 커밍 순이다. 네, 커밍 순이다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못 올리고 있어가지고 피노키오가 돼버렸다. 저는 피노키오예요. 저는 코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제 그냥 뻔뻔하게 가기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만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갑니다. 대국민 약속. 여름이 끝나기 전에 확실합니다. 아니면 저를 이제 부르지 마세요, 진짜. 배수의 진을 또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제가 약속을 어긴다면. 네. 모르시는 분들이 또 네. 계실 수도 있어서 유튜브에서 모월모일이라는 이름으로 캠핑과 백패킹 네, 맞죠? 맞습니다. 이제 활동하시는 배낭 하나면 충분한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월모일입니다. 즐기고 있는 맞아요? ING 맞아요? 배낭 하나면 충분한 여행을 즐겼던 모월모일입니다. 혹시 우리 선배님들 진짜 유튜브 들어오시면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욕 쓰실 것 같은데? 그 욕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모월모일 채널의 구독자 수가 네, 1972명이요. 1972명. 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분.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도 우리 모월모일님의 코는 오늘도 잘한다. 최근에 너무 감동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구독자 한 분이 제 영상을 보고 백패킹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여행을 즐기고 계신데 모월님이 영상을 올리지 않으시더라도 모월님도 힐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제가 눈물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모월모일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너무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찍질 한 거 맞아요? 본인을? 신용만 한 거 아니에요? 신용만? 아니에요. 아니세요. 그래요? 에어 기타처럼 에어 채찍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972명의 구독자분께 또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거국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점. 네. 여름 전에는 반드시 모월모일 will be returns 할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녹음에 올 때는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원해요. 좀 당당하게 찾아오세요. 네.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서 네. 바로 첫 소개로 메타작 시간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늘 패턴이 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왜 패턴이 같겠어요? 저의 게으름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때리면 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타작 한 판 신나게 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모월모일님께서는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최근에
개인적으로 본업이 너무 바빴어요. 제가 회사에서 좀 새로운 일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도 바뀌어가지고 본업이 굉장히 바빴었고 요즘 오늘 또 제가 녹음을 간다고 하니까 신랑이 근황은 이거 말하면 되겠다라고 딱 얘기해준 게 있었거든요. 점지해준. 네. 바로 루미큐브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빠졌어요. 심각하게 빠져서 출근할 때도 하고요. 퇴근길에도 하고요. 중간에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이랑도 하고요. 좀 영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아니요. 원래 직장 동료들이랑 우연히 한 달 전에 저녁에 밥을 먹고 카페에서 건전하게 뭐 할까 하다가 루미큐브를 한 거예요. 네.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그 전에는 모얼모일님께서는 루미큐브를 해보신 적이 그전에도 했지만 네. 그냥 두세 판 하고 나서 그냥 즐거웠어 이건데 네. 지금은 약간 루미큐브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 금단 증세가 약간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점심에 때렸고요. 네. 어젯밤에도 연달아 한 4판은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지잖아요. 네.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한 판은 이겨야지 그걸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어떤 턴제 게임 크게 보면 턴제 게임이잖아요. 모든 턴제 게임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블리자드가 서비스했던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 했었거든요. 네. 내리 지잖아요. 그럼 못 잡니다. 못 자요. 한 번은 이겨야지 이걸 끈다고요. 제가 오죽하면 맨날 근데 저희 신랑은 루미큐브 말고 다른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녁에 둘이 저녁 먹고 소파에 딱 앉아서 재밌는 거 틀어놓고 각자 나는 루미큐브 오빠는 오빠 게임. 재밌는 건 왜 틀어놓은 거예요? 사운드는 있어줘야 돼. BGM은 하나 깔려야 돼요. 그래서 루미큐브 신나게 하고 계속 이제 오빠 딱 한 판만 할 때까지 오빠도 하고 그 다음엔 둘 다 끄고 서로한테 집중하기. 근데 제가 지잖아요. 진짜 미안해 오빠. 나 이길 때까지 한 번만 더 할게. 내로남불 오지네요. 이기면 딱 끄고 오빠도 이제 꺼. 진짜 내로남불 미쳤다. 저 좀 이기적이에요. 그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기적일 줄이야. 뭐 근데 어쨌든 루미큐브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모얼모일님은 굉장히 심하게 빠지셨군요. 근데 루미큐브는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게임이에요. 지금 뭐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죄책감이 좀 덜해요. 나는 머리를 쓰고 나는 지금 난 두뇌 훈련하는 놀고 중이야. 있는 게 아니다. 나 지금 두뇌 훈련하는 나는 거야.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두뇌 훈련 중이다. 두뇌 훈련 중이야. 나 지금 두뇌 훈련 중이고 나 지금 순발력 지금 키우고 있는 거고 나 이게 지금 훈련하는 거야. 난 지금 자기 개발 중이야. 맞아요. 난 지금 혹독한 트레이닝 중이야. 죄책감은 굉장히 덜하고 이게 또 길면 한 20분까지 가거든요. 빨리 끝나면 한 15분이면 끝나잖아요. 네네. 되게 좋아요. 그 앱으로 많이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사실 앱으로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저도 처음에 루미큐브를 입문한 건 당연히 손맛으로 했잖아요. 그 물리적으로 이제 실제로. 근데 이게 앱이 편하긴 편해요. 근데 저희 신랑은 앱 루미큐브는 또 안 쳐줘요. 손으로 해야 진짜지. 계산 자기가 해야지. 원리주의자. 무조건. 그래서 계산 자기가 해야지. 어플이 해주는 거 말고 계산 실수하면 자기가 직접 돌려놔야지. 네가 다 돌려야지. 얘는 자동으로 돌려주잖아요. 타이머 땡하면 휘리릭 해주니까 맘 놓고 막 섞잖아요. 혹시 그 남편분은 루미큐브를 떠나서도 약간 좀 레트로하신 분인가요?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굉장히 원칙주의자. 정해진 규칙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 안 쓰세요? 컴퓨터 많이 쓰시죠? 농담이었어요. 컴퓨터 직접 하는 걸 좋아하신다길래 샘도 주판으로 직접 하시나 했지. 주판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요즘 루미큐브에 빠져 계시다. 제 주변에 사실 모얼모일님 말고도 루미큐브에 흠뻑 빠져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 배우님 그 새록 배우님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카브리올레 에피소드에도 전화 연결로 또 출연을 해주셨던 우리 새록 배우님이 제가 듣기로 루미큐브를 너무 좋아하신다 해서 거의 집에 가셔서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5시간 내리 하신대요. 앱 아니면 앱으로 원리주의자까지는 아니셔.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진짜. 또 모얼모일님 남편분이 그 얘기를 들으신다면 또 아. 불호령 안 쳐주줌. 안 쳐줌. 앱으로 하는 건 쳐주잖아요. 앱 안 쳐줌. 아니 그러면 모얼모일님이 좀 자평하시기에 네. 스스로의 어떤 루미큐브 실력, 레벨 예를 들어서 1에서 10레벨까지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사실 좀 늦게 앱을 해가지고 지금 레벨 단계는 오거든요. 네. 앱 내에서. 네. 근데 저 실력 상당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회사 동료들을 연달아서 한 5번을 했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계속진 한 명이 굉장히 열이 받아서 점심시간에 다시 했는데 졌어요 제가. 그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운이 좋았어요. 조커를 가져갔거든요. 전 조커가 없었거든요 그 게임에서. 근데 운도 실력이라는 거 아시죠? 네. 냉혹한 루미큐브의 세계에서는 운조차 실력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루미큐브의 진심이신 분을 또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루미큐브 참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한판 하시죠. 네네 다음에 또 어때 혼자면 진검승부 또 때리고 또 제가 또 내리 또 이겨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못지않게 잘합니다. 레벨 몇이신데요? 사실 막 그렇게 앱으로 막 매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레벨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저 그리 나쁘지 않게 한다. 그러면 한판 하시죠. 그래요. 언제 한번 또 제가 이겨드릴게요. 쉽게. 현기증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루미큐브에 흠뻑 빠져 계신 우리 모얼모일님 모셨는데요. 사실 뭐 아까 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메타작 한답시고 뭐 왜 요즘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장마철이잖아요. 네. 물론 뭐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꼭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비가 오는 날 하는 또 캠핑의 맛이 우중 캠핑. 우중 캠핑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우중 캠핑은 엄청나요. 우중 캠핑은 조회수가 보장된 콘텐츠예요. 이 속물. 나는 그냥 우중 캠핑의 낭만과 그 즐거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달달한 조회수에 대해서 이렇게 척수반사로 바로 나오시면 우중 캠핑은 조회수가 보장된 콘텐츠인데 그렇지만 이건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우중 캠핑 자체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낭만적이고 왜냐면 평소보다 더 불편해요. 비가 오니까 설치할 때부터도 불편하지 모든 과정이 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매트에 누워서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잖아요. 이거는 최고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정말로 우중 캠핑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궁금해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우중 캠핑을 목적으로 가는 게 가능한가요? 그냥 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 하면 출발하는. 네. 비 올 때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 온다 가자. 장비 챙겨 가자. 근데 저도 한번 2박 3일 우중 캠핑을 갔었거든요. 우중 캠핑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비 오는 거 알고 갔어요. 비 오는 거 알고 갔고 그때 딱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덜 왔어요. 그래서 얼른 텐트부터 치고 타이밍은 지금이다. 네, 바로 치고 이미 사실 갈 때는 막 쏟아졌는데 도착하니까 좀 덜 와서 바로 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정말 계속 이틀 내내 비가 왔는데 정말 많은 캠핑을 갔지만 그 캠핑이 손에 꼽는 캠핑 중에 하나예요. 뭐 그때는 혼자 가셨었나요? 아니요, 같이 신랑이랑 같이. 되게 낭만적이었겠는데요?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근데 계절은 여름이었나요? 초여름이요. 그럼 막 그렇게 춥지는 않아?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서 둘째 날 낮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약 사러 나갔다 왔어요. 진짜 캠핑 정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산에서 아프면 약초를 캐다가 빻아가지고 찧어가지고 바르고 먹고 하는 게 진정한 캠핑의 정신 아닙니까? 제가 또 웃긴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한번 그 저의 소울메이트 고대장과 함께 고대장은 저의 너무너무 친한 언니고 함께 백패킹을 하는 언니예요. 자주 캠핑이나 백패킹을 함께 하시는. 함께 하지만 언니가 저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고대장이고 이제 근데 언니랑 산에 가서 자는데 그때 제가 밤에 겨울이었거든요. 갑자기 체온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한테 누워서 진짜 농담 아니고 헬기 자기 부담금이 얼마지? 헬리콥터? 언니 나 지금 저체온증인 것 같아. 심각했구나. 그랬는데 언니가 진짜 옆에서 막 주무르고 막 지극정성으로 해서 간신히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고대장은 고대장이다. 아, 대장이다. 거의 괜히 허준급으로. 저 네이버에 얼마나 검색했는 줄 알아요? 아 거기서 산에서 헬기 자기 부담금 얼마래요? 못 찾았어요?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네. 몸은 자기가 잘 챙겨야 한다. 그래서 캠핑은 그래도 뭐 차를 타고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백패킹을 갈 땐 그래서 먹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날의 컨디션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마치 업무 중인 것처럼 그럼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프로의 모습으로 자기의 컨디션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언니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산에 가서 좀 많이 먹는데 네. 진짜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소량만 드세요.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네. 거의 뭐 스포츠에 준하는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우중 캠핑은 사실 저도 뭐 누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저는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한 거 혐오하고 특히 제가 싫어하는 거 허물하니 제 옷이나 피부에 흙 묻는 거 굉장히 거. 그러니까 참 생긴 것 답지 않게 귀공자스러운 제가 어떤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이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더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우중 캠핑이라고 하면 괜히 뭔가 그 낭만적인 그림이 떠올라서 저도 약간 혹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데 아까 뭐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특히 우중 캠핑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랄지 아니면은 우중 캠핑을 가면서 가장 고대되는 순간이랄지 뭐 물론 아까 누워서 빗방울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좋다라고 하셨지만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아. 누워서 듣는 빗방울 소리. 하지만 또 반론을 제기해보자면 네? 집에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달라요. 그 우리의 텐트 재질이 있잖아요. 그 텐트 재질 위로 톡톡톡톡톡톡톡톡 떨어지는 그 느낌은 상현 씨가 집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 텐트 재질을 좀 사가지고 창문 위에 붙이면 안 돼요? 집에? 그런 수고스러움을 하실까요, 과연? 어떻게 하셨죠? 저를 너무 잘 간파하고 계시네요. 상현 자라를. 제가 결코 하지 않은 네. 행동 중에 하나죠. 그냥 한번 제가 상현 씨 약속했잖아요. 한번 같이 그 초대하기로 캠핑에. 네, 또 감사하게. 되도록이면 우중 캠핑에 초대할게요. 더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낭만이 있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혹시 외람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건조한 모래가 차라리 더 좋거든요. 젖은 흙보단 차라리 마른 모래가 낫다. 누가 들으면 그게 진짜 덜 묻으니까. 누가 들으면 진짜 왕자인 줄 알겠어. 참 그래요. 제가 생긴 것답지 않게 생긴 거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막 수염 나고 이러니까 너는 그냥 목수일하면서 나무 뭐 숲에서 살 것 같다 이러는데 옷에 막 묻히고. 저는 도시 사람이에요. 저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죠. 저는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 또 기쁘게 응할. 제가 이번 가을에 약속했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더불어서 모얼모일님의 유튜브 콘텐츠 수급에도 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름에 다시 여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네네, 진짜요. 대국민 선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얼모일님 모시고 뭐 여러 방면에서 또 즐거운 캠핑 이야기와 또 루미큐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이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소이사님은 댓글을 처음 남겨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을 우리 모얼모일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탈주 에피소드에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히 그러나 열렬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써봅니다. 탈주 보고 남한체제 프로파간다 영상인가 어리둥절했는데 상현님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다니 신기해서 이건 꼭 댓글로 남겨야 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7년부터 지치지 않고 영화개론을 지켜온 상현님의 영화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이 영화 공부했던 친구들과의 수다도 따뜻하고 웃겨요. 특히 표표님의 느긋한 유머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표표님 나왔다는 광고도 찾아보고 그랬더랬죠. 요즘 에콜라이트 소소하게 즐기고 있어서 다음 편 팟캐스트가 기대됩니다.
제빈님의 회초리를 치시려나 아니면 감싸주시려나 궁금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식구들 습습한 장마기간 건강 잘 챙기셔요. 샤이팬 드림.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샤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또 스윗하기도 한 그런 댓글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소희사님 앞으로도 좀 꾸준히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또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탈주 보고 저랑 또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17년부터 지치지 않고 영화학개론을 지켜온 저의 또 영화사랑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페프님 말씀도 해주시고 제비님 말씀도 해주셔서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희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습습한 장마 기간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좀 이제 큰 피해 없도록 장마에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표로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사실상 표표님이죠. 표표님이 또 소희사님의 댓글에 대댓글을 또 감사하다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해서 우리 표표님도 댓글에 쓰신 것처럼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더 열심히 정진 또 전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멋진 더 다양한 작품들 통해서 표표님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새끼는 지금님 댓글입니다.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2005년작이었나요? 배트맨 비긴즈 굿즈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이거 소장 중이셨나봐요. 그래서 댓글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무려 2005년 굿즈를 찾았어요. 영화관에서 받은 건데 개봉날 줬던 기억이. 그때의 두근거림이 생생하네요. 브루스 웨인 절대 지켜! 하며 나왔는데 사운드 구려도 짜릿한 건 그때가 최고였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낡은 열쇠고리의 맘짓 DC도 부활하겠죠? 괄호 열고 언제라고는 말 못함 괄호 닫고 그럼 이만 건건 괄호 열고 제가 미는 유행어입니다. 많은 애용 바라요 괄호 닫고 그럼 이만 건건은 그럼 이만 총총이시겠죠? 그래서 또 밀고 계시는 유행어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그거 받아서 같이 한번 밀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트맨 비긴즈 재밌게 보셨군요. 저도 혹시 그 모알모일님께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3부작 보셨나요? 그럼요. 좋아하시나요? 네. 아니 사실 왜냐면 모알모일님이 영화를 보심에 있어서 그 어떤 장르적인 또는 분위기적인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사석에서 나눠보면 막 슈퍼히어로 장르라든지 액션 뭐 범죄물 이런 것에 막 큰 선호를 보이진 않으셨어가지고 맞아요. 좀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다크나이트 3부작은?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고요. 다크나이트 1을 제일 좋아합니다. 배트맨 비긴즈? 아니요. 다크나이트 1이요. 2편이요? 다크나이트?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되게 옛날에 나왔어요. 2008년 영화니까 맞아요. 저랑 모알모일님이 동갑이기 때문에 고1 중3 아니지 고2 고2지 고2예요. 다크나이트를 제일 재밌게 보셨고 아니 평소에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좀 좋아하세요? 그거 좋아해요. 뭐야? 그거 뭐지? 토템 돌리는 거. 인셉션 좋아하는 거 맞아요? 제가 외화 영화에 약해요. 그래서 또 제가 괜히 한국 영화 수호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국 영화를 너무 사랑하셔서 수호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호하는 것도 너무 웃기다. 외국 영화 수호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비애가 있다. 네. 저는 한국 영화 수호자고 외국 영화 좋아해요. 많이 봐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크나이트 3부작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크나이트 너무 훌륭한 영화고 너무 영화 역사에 남을 좋은 영화죠.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특정 부분에 한해서는 배트맨 비긴즈가 좀 더 좋은 부분도 있다. 저는 약간 배트맨 비긴즈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진짜 훌륭한 영화거든요. 근데 슈퍼히어로 장르의 팬으로서 봤을 때는 슈퍼히어로 영화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히트 같은 마이클만 감독님이 연출했을 법한 어떤 잘 만든 범죄 액션 영화 같아. 뭔가 슈퍼히어로 영화 같진 않아. 근데 배트맨 비긴즈는 너무나도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까지 또
잘 읽어봤습니다. 또 선배님들 다음 주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 이야기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모얼모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영화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건.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김태곤 감독님의 신작이고요. 또 한국 영화계에서는 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 크리처 장르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크리처 장르 영화의 팬들에게 좀 더 기대를 많이 받은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또 덩달아서 또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이선균 배우님의 사실 유작이 한 편 더 있죠. 추창민 감독님의 행복의 나라라는 작품이 8월 개봉 예정작인데 일단은 또 이렇게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통해서 이선균 배우님의 어떤 마지막 가시는 모습 좀 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모얼모일님의 인상비평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근황톡 끝에 댓글 읽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좀 걱정이었어요. 모얼모일님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시는 장르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사실 저 진짜 정보 1도 없이 갔거든요. 아, 이게 대충 어떤 영화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장르도 모르고 누가 나왔다 제목이 뭐다 그냥 이선균, 김희원 뭐 이렇게 보고 저 정말 그것만 보고 갔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개였어요. 왜냐면 전 정보가 없는 상태로 갔잖아요. 네. 아예 아무것도 안 봤거든요. 거의 블라인드 시사회네요. 네, 진짜 그랬는데 전 워낙 한국 영화 수호자니까. 아니 잠깐만, 한국 영화 수호자인 건 알겠는데 네. 혹시나 영화가 별로이면 별로라고 그럼요, 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네. 얘기하죠. 네. 와 새롭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선입견 없이 모든 걸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잠깐의 포즈가 네. 이 잠깐의 조용했던 몇 초가 이 영화에 점색. 대한 우리 모얼모일님의 어떤 감상을 대변해주지 않나. 네.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뭐 저도 이어서 바로 인상비평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영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간 편이고 굉장히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얼모일님이 잠깐의 어떤 정적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마냥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었다.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모얼모일님이랑 반대로 너무 이 영화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봤어요. 최근 칸 영화제 이 영화가 비경쟁 네. 부분으로 출품이 됐었는데 사실 칸 영화제 같은 이제 서양권 영화제에서는 어떤 영화가 끝나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기립박수를 좀 네. 몇 분 해주는 게 약간 관례 아닌 관례잖아요. 근데 탈출 때는 그런 기립박수가 적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제가 개봉일에 비해서 영화를 좀 늦게 본 편이었는데 네. 미리 보신 분들 또는 네. 시사회로 보신 분들의 어떤 평가가 좋지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작인가 보다. 모얼모일님께 죄송하네 이러면서 이 영화를 봤는데 기대치가 너무 밑에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잘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거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물론 15,000원이라는 티켓값을 내고 보시기에는 조금 비쌀 수 있는 영화지만 혹여나 이게 뭐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네. 혹여나 나중에 뭐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영화를 접하신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영화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가 쓰레기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그런 영화를 못 보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한국 영화에 대한 선입견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이런 대작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시시해. 그런 선입견 가지신 분들이 보시면
더 거기에 갇히실 것 같아요. 아, 그 뭐 돈 뭐 많이 들였다고 해봤자 한국 영화가 그래봤자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어떤 열화판밖에 네. 안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컨텐츠는 다양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영화는 일종의 오락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좀 관대한 마음으로 네. 봐라. 그러면 영화가 좋을 수도 있다. 이 말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영화의 어떤 솔직할게요. 부정적인 감상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쵸. 그래서 오늘 또 모얼모일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실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주인공 이성균 배우님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행정관인데 지금 청와대 구조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따로 있어. 근데 김태우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차기 대선 후보로 굉장히 유력한 거의 뭐 별탈 없으면 다음 임기 대통령이 될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행정관으로 이성균 배우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청와대 회의 장면이 나와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영화 교섭 황정민이랑 현민 배우 나왔던 교섭에서도 다뤘던 그런 사건처럼 제가 봤을 때는 중동 쪽에 우리나라 국민이 필압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휘하 이제 장관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든 뭐 군인들을 파병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행정관은 뭐라고 하냐.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이상적으로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사 개입을 했을 때 외교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계산적으로 봐서 몇 명의 국민들을 살리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는 게 더 나쁘지 않겠냐 해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주의자인 거죠. 그쵸. 이 캐릭터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국민들 살리는 게 더 해가 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버리는 국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딸이 혼자 키우고 있는 딸이 유학을 또 이제 호주로 간다고 해서 데리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해외여행을 떠날 때 설렘 가득 몸을 실는 그런 달이죠. 이제 공항대교 굉장히 길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멋진 그런 대교가 있는데 공항대교를 이제 타고 이성균이 쭉 가는데 딸이랑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짙은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공항대교는 바다에 있다 보니까 해무가 자주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추돌 사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고 어쨌든 안개가 너무 짙게 껴가지고 차들이 막 거기서 또 어떤 관종 유튜버가 또 자동차 몰고 막 형님들 달려보겠습니다 하고 달리다가 또 박아가지고 가드레일을 사고를 또 내죠. 큰 연쇄 추돌 사고가 납니다. 뭐 30중 연쇄 추돌 사고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성균 캐릭터와 그 딸도 이제 엮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대교가 이 차로 꽉꽉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오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필 그 추돌된 여러 차들 중에 군사 차량이 있었다. 그리고 군사 차량은 무엇을 이송 중이었냐?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칩을 머리에 이식한 그러니까 군견들 있잖아요. 군견들. 근데 보통 군견이 뭐 상대 병력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탐색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자주 할 텐데 이 제어 가능한 칩을 뉴럴링크를 머릿속에 박아가지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살인병기 군견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을 싣고 가는 와중이었는데 이런 장르 영화가 의뢰 그렇듯이 또 개들이 거기서 풀려나고 뭐 칩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결국 또 통제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앞뒤 꽉꽉 막힌 안개 짙은 대교 한가운데서 이 살인병기로 길러진 군견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또 활약을 하는 인간 군상들 그중에 또 이성균 배우와 뭐 김희원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도 있고 주지훈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인간 군상들이 좀 엮이는 크리처물이자 재난물이자 생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름 이제
평소보다 디테일하게 내용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인물의 어떤 초반에 드러나는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구성이잖아요. 필압된 국민들을 다 살릴 순 없다. 버리는 카드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버리는 카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반을 좀 더 평소보다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영화에 대해서 좀 좋았던 당근 먼저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영화 포스터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보통 영화에 대해서 네. 그렇게 칭찬할 게 없으면 아하. 포스터나 이런 쪽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아니에요. 포스터 얘기하고 딴 얘기 할 건데 왜 네. 포스터를 말했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이 생존자들이 타겟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포스터에서 너무 딱 그냥 이미지로 한 번에 보여줬어요. 명확하게. 네, 명확하게. 근데 이들이 타겟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살인병기인 군견들이 거기에서 풀려나서 사건이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사건은 그 사고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거쳐서 타겟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포스터에서 그냥 한 번에 딱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그래서 그 포스터만 봤기 때문에 군견이 나오는 줄은 당연히 몰랐죠. 네, 왜냐면 포스터에 군견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터만 봤을 때는 이런 재난 영화인가? 라고 혼자 상상을 하고 갔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근데 또 포스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라든지 그 핵심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되게 이거를 잘 만들었다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점.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을 세팅한 그 상황 자체가 저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건으로 했을 때 더 약간 보는 사람의 이 몰입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세팅이 나쁘지 않았다. 어... 공항대교가 나쁘지 않았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또 여행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공항대교 평소에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안 타봤는데 네. 저는 아직도 터널 갈 때 무섭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터널들? 네. 왜냐면 영화 터널 보고 난 이후로부터. 그 하정우 배우님 네. 나왔던. 전 차에다가 물도 많이 둬요. 물도 많이 둬요. 근데 아니 뭐 칼로리 바도 두지 그래요? 먹을 것도. 먹을 거는 너무 뜨거워서 녹을까봐 못 두는데 물은 두고 네. 근데 그 공항대교에서 그렇게도 사고가 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구나가 저한테는 너무 실제처럼 다가왔어요. 세팅은 너무 좋았다. 사실 저도 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터널 들어갈 때 막 너무 무서워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긴장되는 게 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대교 같은 거 사실 저도 공항대교 뭐 버스로도 타보고 자가용으로도 타봤지만 진짜 멋있긴 멋있어요. 근데 멀리서 볼 때 멋있지 그걸 이제 타면 약간 그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긴장되는. 살짝 긴장되는. 이거 사고가 나면 물론 이제 나름 안전장치를 다 해놨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만약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들을 저도 없지 않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약간 사회 비판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그런 사건이 근현대를 통틀어서 없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거의 어떤 실제 사건들이 겹쳐져서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모얼모일님 말씀대로 이 인천으로 가는 공항대교라는 어떤 공간적 컨셉, 상황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다.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거기 진짜 해무가 많이 끼는 곳이고 네. 그래서 연쇄 추돌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더욱 아마 공항대교를 평소에 자주 타시는 분들은 더 좀 몰입감이 강하게 오지 않으셨을까.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상황 자체는 네. 현실적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네. 공항대교 실제 있는 대교고 뭐 거기 해무 안개 많이 낀다고 하고 연쇄 추돌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거기까지는 너무 공감인데 거기서 이제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세부적인 부분들의 개연성은 저는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예를 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행님들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고 첫 사고를 내는 스포츠카 운전자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자기적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요즘 영화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특히 느끼는 게 한국 영화계는 요즘의 어떤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들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어떤 이야기의 어떤 해결점을 그런 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유튜버들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사고 내면 돼, 이런 게 저는 조금 그랬거든요. 그게 저는 영화적인 설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자기적이다라는 표현. 그게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오히려 그런 스타일의 라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겠죠? 네. 물론 지금도 계시겠지만 너무 많으시겠지만 너무 갑자기 옛날스러운 걸로 딱 저는 처음에 거기서 한번 깨졌어. 사고 나겠네. 여기서 시작되겠네. 너무 예측 가능한 것들을 너무 그대로 나열했다. 그대로 나열한 것 못지않게 저는 좀 퉁치고 넘어간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견이 처음에 풀려나는 부분이 저는 좀 더 묘사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위험한 군견들이면 그쵸. 모르겠어요. 제가 군인은 아니고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 상식선에서 제가 담당관이었다면 저는 그 개들을 마취해서 옮기든지 그게 아니라면 절대 그 문을 열지 않을까. 그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입막에 차고 있는 있었잖아요. 네, 군견? 맞아요. 근데 왜 다 안 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한 마리만 채웠는지. 왜 한 마리만 채웠지?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비약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음 전개를 위해서 너무 자기적으로 설정을 좀 무시하고 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촘촘하지 못했다. 촘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이 아니어도 그냥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리고 너무 또 적었어. 개들이? 아니, 네? 군인이 너무 적었어. 이렇게 이 군견을 어쨌든 위험한 이거를 얘들을 폐기라고 살처분을 하는 건데 너무 적은 군인이 그렇게 그 5명도 안 된 사람밖에 동행을 안 한다고? 좀 이 개연성이 너무 떨어졌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너무 고민하지 않았다. 너무 고민하지 않았다. 너무 노력하지 않았다. 너무 고민하지 않았다. 아니 저는 그 군견들 실려 있는 차를 운전하던 군인 있잖아요. 운전병. 내려서 갑자기 뒤에 그 개들이 실려 있는 칸을 창문으로 이제 보더라고. 그러니까 왜 보는지는 알겠어.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설마 얘가 열어봤을까라는 생각이. 그치. 저는 그게 좀 너무 좀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좋은 얘기하기로 했는데. 얘 마음은 숨길 수가 없나 봐요. 그냥 우리 퐁당퐁당으로 왔다 갔다 해요. 가는 거예요. 좀 약간 좋았던 점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저도 뭐 운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면허를 뭐 딴지 막 10년 20년 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것.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스릴 있게 보실 수 있을 분들은 두 부류인 것 같다. 첫 번째 운전자. 두 번째 평소에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이 영화 앞에 안개가 쫙 끼잖아요. 와, 나도 운전을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운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공감이 막 확 되죠. 예. 안개 끼거나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아직 초보잖아요. 비 오는 밤에 운전을 한번 했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저는 그날 레벨업 엄청 했다고 봅니다. 진짜 차선이 안 보여요. 맞아요. 차선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속도 줄여야 되죠. 와이퍼 왔다 갔다 하죠. 차선 안 보이죠. 막 미쳐요 사람. 제발 집에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지 않아요? 차선이 안 보이니까 앞에 차 라이트를 보고 가게 되지 않아?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래? 꿀팁 전수합니다. 꿀팁이에요. 앞에 차 라이트를 봐라. 오케이. 물론 이제
그 차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같이 망하는 거긴 한데 저는 그랬다.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운전자인 관객분들이 좀 더 스릴 있게 보지 않으실까. 거기서 확 몰입이 되겠죠? 특히 그 추돌 사고 같은 거 보면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쵸. 실제로 평소에 좀 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무서워해요. 큰 개는 정말 무서워서 길을 가다가도 큰 개가 있으면 전 좀 떨어지거나 돌아서 가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군요. 네. 놀랍게도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막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 절반은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좀 애견인 분들이 들으시면 좀 괜한 걱정이시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좀 무서워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워요.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막 그 개들이 갑자기 빡 돌기 전에 막 약간 간 보면서 그 사람들 사이를 걷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때는 무서웠어. 그리고 너 이렇게 또 시커먼 강아지들만 그렇게 모아놔가지고는 더 무서운 거야. 아니 저기 나름 그래도 군견인데 치와와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크고 시커먼 애들만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군견인데 푸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군견들 중에 가장 그 모체인 어미개인 에코나인이 처음에 그 이제 경민이 딸과 딱 처음에 마주할 때 살벌했습니다. 그게 그런 어떤 큰 개와의 대치가 개를 조금이라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진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 개가 달려들 때도 무섭지만 언제 달려들지 모를 모르니까. 때가 더 무서운 게 있어서. 근데 여기서 또 잠깐 또 퐁당퐁당으로 약간 나빴던 점 얘기하면 아까 그 뭐 행림달 이거랑 약간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특히 재난 영화에서 그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역할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가족애를 강조할 수 있고 뭐 감동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희생을 하는 주인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희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쵸. 어린 아이를 뭔가 약자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좀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만 한국 영화인들이 좀 어린 친구를 쓰는 이유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니까 이걸로 퉁치려는 그런 게 저는 그 애가 진짜 무슨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니고 보니까 유학을 가려고 하는 애가 최소 중딩이에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도로에서 아무리 사고가 났다고는 하지만 차도에서 제2의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수석에서 내려가지고 처음 만난 누가 봐도 무서운 개한테 다가가서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이게 뭐라 부르지? 너 이구 아니 근데 걔한테 맨 처음에 야 이랬나? 아니야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야 뭐 일로 와 너 거기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시나리오를 자기적으로 또 쓴 게 있지 않나. 저희가 오늘 두 가지 표현은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퉁쳤다와 촘촘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퉁친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냥 애니까. 근데 솔직히 전 말이 안 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아빠 이상해. 아빠 저게 이상해.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장면에서 너 뭐해? 배고프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심지어 막 뭐 먹을 거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과자 주려고 심지어 손으로 주려고 막 미쳤나 봐. 손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한테 이 과자를 주겠다고? 미친 거지. 이거는 혼나야 됩니다. 회초리가 또 필요할 때가 또 육아에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애들이 더 무서워하지 않나요? 애들이 더 무서워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른인 아빠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어린 딸은 왜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그때 그 에코나인이 이러고 있었다면 그게 전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코나인이 자기 머리에 있는 칩을 이걸 빼기 위해서
막 머리를 막 부딪히고 있는데 자해를 하고 있었죠. 네.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다가간다는 설정은 조금 과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미쳤네. 이 걔가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네. 그냥 돌이켜보니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 누가 봐도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자기 머리를 옆에 난간에 막 박고 있어요. 막 이마에 피가 날 때까지. 근데 애기가 막 무서워하거나 최소한 왜 그러지? 이런 것도 없이 너 뭐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빠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혼나야 된다. 혼나야 된다. 혼나야 이거는 된다. 진짜 따끔하게 이 딸내미를 뭐 유학을 보내든 안 보내든 일단 혼을 좀 먼저 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성균 배우님이 연기한 차정원이죠. 네. 정원이 딱 등장해서 하면서 끌고 가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성균 배우님이라고 하면 짜증 연기에 1인자 하셨기 때문에 너 뭐해?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니 당연히 저 반응이 맞지. 저게 맞지. 뭐 무슨 치와와나 말티즈도 아니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큰 게 도사견 같이 생긴 애가 심지어 자학까지 하고 있는데 맞박에서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외에도 영화 내내 얘가 아빠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데 계속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거는 뭐야? 애라서. 그러니까 애라서 엄마 아빠 말 안 듣지. 있으라고 해도 당연히 거기 가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설정은 그래서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빠가 얘를 버스 짐칸에 넣어놓고 여기 있어 하고 이제 나가는데 얘가 핸드폰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작법상 왜 들어간 건지는 알겠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엄마와 그 지금 아빠의 어떤 생전 추억을 이제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는 건데 이어폰을 쓰지도 않고 밖에 괴물 같은 개들이 보통 개들이 사람보다 후각이나 청각이 압도적으로 더 좋지 않은가요? 게다가 또 조용조용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굳이 거기서 볼륨 맥스로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게 미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또 이거는 수호할게요. 그럴 수 있다. 애니까?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나도 죽을지 몰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얼굴 지금 이걸로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가 있어. 수호자가 아니라 변호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아니 근데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죽을 때까지 죽기 싫다는 생각을 하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와의 생전 추억 복귀해보자라고 마지막으로 보자. 이거는 좀 너무 제작 각본가가 좀 대충 쓴 거 아닌가. 여기를 그러니까 딱 봐도 그 걸리는 요소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음 사건 이거 넘어가. 여기서 이거 물고 가서 여기서 가자. 이게 너무 딱딱딱딱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빨간 펜 선생님 같아요. 구몬 선생님 같아. 이 챕터에서 이거 해야지. 넘어가. 이 챕터에서 이거 해야지. 체크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오늘 탈출이 혼나야 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다 해놓고 뭐래. 탈출에서 이런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 놓아놓은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지금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첫 번째로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생각해요. 등장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각자 역할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골프 선수 왜 있지? 골프 선수 마지막에 큰일을 해내잖아요. 큰일이라고 해봐야 그 버스 유리창 깬 거 아닌가요? 버스 유리창을 대단한 자기의 그 모든 그 재능으로 깼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것도 너무 이거를 위한 뭐 여러 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운동선수가 적합할까? 근데 뭔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무기도 될 만한 요소면서 이렇게 뭐 한 걸 딱 그 때리는 그 맛? 골프 너무 좋은데? 처음에는 야구 선수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야구 선수들은 야구공을 갖고 다니지 않고 또 야구공으로 또 그 자동차의 유리를 깬다는 건 또 어불성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골프로 간 거 아닌가. 되게 잘 맞았다. 농구 선수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작법상 왜 이걸 넣는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대부분의 영화들은 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감이 덜 들도록 잘 숨기는 영화가 있고 못 숨기는 영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탈출은 좀 못 숨긴 영화인 것 못 같다. 숨겼다. 네. 예를 들어서 딱 드러나는 거. 아까 얘기해서 좀 이어서 하자면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아내가 왜 지금 없는지, 부재한지, 그리고 생전 그 아내의 직업이 동화 작가였다는 게 뒤에 아다리가 아주 그게 적재적소로 쓰이죠. 그 요소가. 그리고 솔직히 이제 김희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과학자인데 생물학자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군견들을 개조한 담당관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담당관과 이제 이성균 배우의 캐릭터가 모의를 해가지고 네가 네 목소리로 이 개들을 유인하면 내가 컨트롤을 뭐 하겠다. 뭐 대충 이런 계획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는 왜 보이스 레코드를 해야 되는지도 저도 그거는 똑같았어요. 왜? 그냥 생전 아내의 동화책을 읽는 장면을 넣기 위해서. 아니 그 프로그래밍으로 그거를 그 군견들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꼭 그걸 소리를 내서 읽어서 그걸로 타겟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게 너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개들을 훈련시켰어. 그리고 뭐 머리에 뭐 뉴럴링크 같은 거 박았어.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살인병기를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적들을 사냥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저 과학자는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각, 시각, 후각일 것 같거든요. 상대 타겟의 냄새를 맡게 한다든지 이거는 뭐 수색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아니면 레이저 포인트나 이런 걸로 지시를 해서 시각적으로 쟤를 물어라 라고 하든지가 저는 맞는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들이 만약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실전에서 어떻게 적들을 죽일 건지 그게 너무 어떻게 이거 왜 이 요소로 했지? 저도 그때 이건 그냥 아내의 동화책을 한 번 읽기 위한 그거구나 이런 거죠. 또 그 동화책이 한번 우리 딸 경민이가 뺏길 뻔했죠. 초반에 군견한테 끝까지 그걸 또 가지고 그 살렸죠. 맞아. 그리고 아빠에게 또 그 책을 주면서 마지막 남은 거야. 이따 꼭 돌려줘. 마지막 안 남았어요. 그 중고 알라딘 서적 가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스24라든지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아쉬웠다. 너무 작법상의 어떤 뼈대면 말 그대로 살 아래 숨겨야 되는데 살갗 네. 아래 너무 뼈가 돌출돼 있는 그래서 방지턱 마냥 턱턱 걸리게 만드는 몰입에 있어서 그런 좀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물들이 좀 많은 편인 네.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생존물이라는 장르 특성상 생존이라는 행위가 강조되고 더 희소하게 느껴지려면 소중하게 느껴지려면 그만큼 사실 역설적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생존 영화들은 아무래도 다른 장르의 영화들에 비해서 등장인물을 많이 상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많다고는 하셨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각 캐릭터들의 매력, 역할 뭐 이런 건 좀 어떠셨는지. 사실 이 안에서도 주된 인물을 정리하자면 이성균 배우, 주지훈 배우, 김희원 배우 그리고 이제 부산행 때 이름이 생각나요. 수환이 딸이요? 딸.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역할이 덜 컸던 배우를 했을 때가 이제 문성근 배우, 예수정 배우 그리고 박희본 배우, 박주연 배우.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덜 역할을 했던 이 네 분의 배우 이 캐릭터를 보면 목적은 되게 확실했거든요. 문성근, 예수정, 박희본, 박주연이. 네. 그 언니와 그 자매 골프 선수 그 자매와 그리고 저는 문성근 배우와 예수정 배우가 했던 거는 약간 이 재난 영화에서 이 짠함을 불러일으키는 신파 담당. 그 담당. 근데 딱 이유도 없이 희생당하는 무고한 시민. 근데 이 시민이 큰 역할을 하죠. 또 문성근 배우의 캐릭터가 약간 자기 희생을 하는 측면도 있고. 자기 희생을 함으로써 이 나머지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역할은 되게 확실했는데 그 골프 선수 이야기와 그 문성근 예수정 배우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돌아가는 길에 그거는 좀 너무
뻔하지 않았나? 너무 좀 그랬다. 아니 이게 응. 그 생존물이 재밌으려면 얘가 이 타이밍에 죽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어느 타이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러니까 야바위를 잘하는 것이 생존 영화의 어떤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성. 의외성이죠. 의외성. 근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예수정 배우님 캐릭터 나올 때부터 예상했어요. 가장 먼저 죽겠구나. 왜냐면 또 이게 약간 캐스팅이랑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부산행에서 비슷한 맞아요. 역할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문성곤 배우님은 진짜 오랜만에 양복을 벗으시고 또 안경을 벗으시고 좀 악한 권력자 역할을 벗으시고 해서 좀 새롭게 느껴지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있긴 했지만 이 노부부의 캐릭터 자체가 이거는 그냥 눈물용이구나. 눈물 짜내기용이구나.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뻔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생존물이면 어쨌든 언제 누가 죽고 언제 어떻게 누가 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투닥거리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롤플레잉을 잘 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살아남는가. 이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쉽게 하면 케미스트리가 네. 좋으면 그래도 생존 영화로서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서로 잘 엉겨붙지 못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롤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메인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성균 배우의 캐릭터는 변화가 있죠. 왜냐면 처음에 주어진 캐릭터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실리주의자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구나. 자기가 역지사지를 느끼면서 그런 구도가 있는데 나머지 뭐 주지훈 배우의 어떤 레카 캐릭터라든지 특히 김효원 배우님 캐릭터는요.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전 죽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캐릭터는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되냐?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돼요. 네. 그 궁견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연구원이니까. 근데 그 역할을 다 했으면 재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너무 비호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계속 날 여기 두고 가 막 이렇게. 하나의 역할은 뭐 마지막엔 결국 했죠. 다시 그것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 개박살이나 노트북을 군용 노트북은 또 다른가? 떨어뜨려도 아니 뭐 그걸 어떻게 찾아? 그리고 거기서 그걸 어떻게 찾고 그걸 다시 켜가지고 할 수 있어. 맞아. 사실 저는 집에서도 아이폰 맨날 찾거든요. 그 애플워치로 아이폰 좀 찾아줘. 맨날 이런다고요. 맨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전기도 어떻게 찾으러 가는데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떻게 아는데. 아니 집에 있는 TV 리모컨도 못 찾는데 뭔 인천대교. 그러니까 너무했어요. 좀 이게 또 아까 그 모얼모일님 말씀하신 거랑 들어가는 거네. 퉁치고 넘어가는 거. 퉁치고 넘어가. 그럼 제가 여기서 칭찬을 이제 이쯤 했으니까 그래도 좋았던 점을, 그러니까 좋은 시도를 얘기를 하자면 급히 수습하시네요. 일단 이성균의 캐릭터 아. 목적성이 뚜렷하거든요. 그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김태우를 캐릭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그 사고가 난 그 상황에서도 이거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되어 있어요. 사실 비호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사실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목적이 뚜렷해지죠. 그 중간 과정은 저는 딸을 살리는 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빠로서.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거를 다시 다 까발릴 거야.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전형적인 캐릭터. 그리고 근데 그걸 너무 또 잘했기 때문에 연기를. 네, 이 부분 너무 좋았다. 그럼 또 두 번째로 좋았던 점. 결국 참 우리나라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 영화도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벌어났던 사고고, 그리고 나서 그 사고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벌어났던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대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따르는 무고한 희생, 그리고 뒤늦은 수습,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전형적인 한국형 재난의 네. 모습이죠. 사실 얼마 전에 오송 지하차도 이제 참사도 1주년이었고 그쵸. 뭐 그거 외에도 뭐 이태원이라든지 뭐 정말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다수는 아니었지만 뭐 최해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난 그 자체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수습 과정, 정부가 수습하고 국민들을 좀 어떻게 진정시키고 달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더 재난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많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어떻게든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은 정의가 승리하죠. 악당은 맞아야 되죠. 어쨌든 권선징악을 네. 또 좀 해주면 또 영화로서는 그 역할을 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하니까 떠올랐는데 비교적 어떤 정부의 재난 대응, 네. 재난 예방 또는 재난이 일어난 후에 어떤 수습 이런 것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하는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의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이런 종류의 재난 영화를 볼 때랑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종류의 재난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공포감이 좀 다를 것 같긴 해. 그럴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재난 자체는 너무 무섭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국 정부가 잘 수습을 하고 우리를 지켜주겠지. 또 우리의 어떤 경찰과 소방관들이 열심히 우리의 영웅들이 우리를 열심히 이렇게 지켜주고 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인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쵸? 근데 한국은 똑같은 재난을 당해도 우리 정부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고 영화 보기 전이었나? 약간 헷갈리는데 전쟁 피난 가방을 싸는 사람들이 있대요. 대한민국에요? 요즘요. 오. 커다란 배낭 안에 생존 키트를 넣는 생존 거지? 키트인데 그 키트가 진짜 하루 이틀짜리가 아닌 거예요.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며칠 몇 달을 하는 그 가방을 싸는 젊은이들이 있대요. 근데 저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요? 나도 하나 싸줄까? 왜 저런 걸 싸? 이게 아니라 나도 동조해서 나도 싸야 되나? 나도 하나 싸줄까? 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맞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는 안전 불감증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 단어는 저한테 없는 단어예요. 저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엄청 많이 보고 막 저는 신호등 바뀌면 바로 안 걸어요. 이게 또 차들이 생생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한 번 보고 차들 멈춘 거 보고 저 그리고 걷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은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 좀 야속하다. 그러니까 슬프다. 슬프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이 무조건 좋고 우리나라가 후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물론 이제 미국만의 어떤 고민들이 있겠죠. 뭐 저도 독일인으로 살아본 적은 없어서 모르지만 최소한 저희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나오는 소식들이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한국 국민으로서 약간의 공포가심을 더 느낀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영화를 봤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안전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부의 대응 있잖아요. 김태우 캐릭터의 어떤 뭐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게 대한민국이지. 그러니까 이런 좀 씁쓸한 또 조소를 날리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김태우 캐릭터는 그러니까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진짜 비호감이고 싫지만 캐릭터로서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물론 끝까지 주인공 무리를 구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었지만 이성균이 얘기하잖아요. 무전기로. 너가 최소한 뭐 우리 나갈 지점에 구급차랑 뭐 기자들은 불러놔 이러잖아요. 근데 난 안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태호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어. 제발 죽어라. 제발 다 죽어라. 이럴 줄 알았는데 또 구급차를 대령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종류의 한국 영화에서 흔하게 나오는 아마 문성근 배우님이나 이경영 배우님이 연기했을 법한 그런 절대악 캐릭터가 아니구나. 뭔가 그냥 나쁘긴 나쁜데 인간적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나라도 내가 차기 대선 주자인 상황에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있다면 정말 싫지만 영화적으로는 좀 의외였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바보다. 바보다? 저는 바보다. 야, 이 바보야.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으면 뭐해. 이성균이 너 편 들어줄 것 같아? 그냥 죽여야 되는데? 너는 아니 나는 거기서 되게 근데 바보스럽게 막 그 살아 돌아온 그걸 또 하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게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거긴 나 같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 안 나가. 그러니까 되게 악도 아니야. 완전 악도 아니야. 그냥 바보야. 바보예요. 대체 어떻게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 갑자기 소름 돋아요. 갑자기 저 너무 소름 돋아요. 뭐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런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런 바보도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저희는 좌우 모두 지지합니다. 네. 저는 정치적 색깔이 띄지 않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다 소중한 태극기의 네. 색깔이죠. 심지어 주황색, 노란색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후반부의 이미지들이 약간의 어떤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채찍만 해서는 잘 될 수 없다 생각해요. 저는 당근을 적절히 줘야 되거든요. 당근 오늘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당근 많이 줬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거를 담아내려고 했고 제가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어떻게든 뭐 약간 비춰지긴 했고 그리고 새로운 설정을 시도해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군견, 살인병기인 군견이라는 또 그런 요소를 또 가져왔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다양한 시도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긴 했다. 네,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줘야 된다. 너무 채찍을 마구 때려놓은 다음에 살짝 데일밴드로 그냥 가리는 느낌인데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차가 다 침수됐는데 겉에만 살짝 예쁘게 커버를 씌우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군견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크리처 장르의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군견이 살인병기로 훈련받고 개조된 군견이 나와서 주인공들을 위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막 진짜 뭐 무섭고 더 멋있고 이런 가상의 괴물들을 크리처들을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유서 깊은 괴물인 에일리언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개는 현실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무서울 수 있나. 물론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서워하실 수 있겠지만 반면에 또 개를 안 무서워하시고 사랑하는 또 애견인 인구가 또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냥 현실의 동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어떻게 공포나 액션을 만들 수 있을까도 좀 기대되는 측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개라는 특징을 막 잘 살린 것 같지는 못한 것 같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뭔가 개라면 청각이나 후각을 많이 사용해서 막 탐색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훈련소에 있는 개들처럼 굴어서.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옹호 수호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된 군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각 후각이 아니라 코드를 언어를 지금 C 언어로 넣었어요. 그 목적어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진돗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사냥 뭔가 군견 그냥 군견인데 되게 진돗개스러웠어. 흑구 같은 느낌이었어. 맹렬하고 또 용감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정했어. 하나 물었어. 절대 놓치지 않아. 아니 근데 내 얘기는 그거지. 그게 두려울 관객된 입장에서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잘 연출이 되었느냐. 군견을 굉장히 무섭게 잘 만들었다. 아이들이 너무 까맣고 너무 사납게 생겼고 이거 너무 무지성 수호 아니에요? 아니다. 무서웠다. 저 충분히 무서웠거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뭐 수의사나 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만약에 그런 개들을 개조하는 실험을 네. 했다면 수술을 했다면 네. 저는 모체가 되는 어미견을 옆에 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아니 그게 저도 여기서는 못할 것 같아요. 수호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게 그리고 또 그거를 말로 다 설명해 주잖아요. 에코9은 인간에게 지금 복수하는 거다. 그 모습을 다 지켜봐 왔지. 다 지켜봐서 이걸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갑자기 그 몽타주 장면 같이 나오잖아요. 무슨 픽사 영화처럼. 네, 갑자기 약간 그 색감에 흔들흔들하면서 그 에코9이 자기 새끼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선 또 수호를 못 하시네요. 여기는 촘촘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수호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처 영화들 중에 등장하는 크리처에 사연을 부여하는 영화들도 물론 있거든요. 그게 네.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군견이면 사실 누구나 그냥 딱 이해될 법한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살인병기로 개조된 군견이다. 그냥 이 설정 하나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무서운 크리처들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에 인간에 대한 복수, 뭐 모성 이런 어떤 사연을 굳이 넣을 필요가 또 있었을까? 그냥 무섭기만 한 존재였으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 부분은 또 반대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상현 씨랑 비슷한데 한국 영화에서 그 심파를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심파가 뒤에 가서 어떻게 풀리냐면 이성균 배우가 이제 거의 뭐 그 끊어진 그 대교에서 떨어지랑 말락할 때 딸내미가 아빠를 살리죠. 그렇죠. 그때 옆에 누가 있나요? 에코9과 에코9의 새끼가 완전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상황에서 에코9은 인간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새끼 살리느라 바쁘거든요. 이걸 딱 그 나란히 둔 것부터가 또 그 모성의 감상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더 하려고 했다. 그 마지막에. 근데 그게 잘 드러난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영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오늘 그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뒤에 행복의 나라라는 작품이 하나 더 남아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이성균 배우님의 유작 중 한 편입니다. 좀 다른 뭐 주지훈 배우님이라든지 김효원 배우님이라든지 뭐 유명하고 연기 잘하시는 다른 배우님들도 많이 나와주셨지만 아무래도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이성균 배우의 어떤 롤을 더 기대하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사실 저도 이성균 배우를 엄청 좋아했었고 저는 사실 영화 보고 너무 슬펐거든요. 영화 보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그 다음날도 언니한테 영화 너무 슬퍼라고 얘기했어요. 슬픈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다 얘기했고 리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성균 배우 때문에 보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는 행복의 나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연기와 그 모습을 스크린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냥 너무 슬퍼요 사실. 저는 그 김주혁 배우님 돌아가셨을 때 유작으로 이제 독전을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선 또 연기하셨던 캐릭터가 악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스포일러라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그 영화 마지막에 김주혁 배우님의 캐릭터가 죽어요. 근데 그때도 기분이 좀 이상했거든요. 현실에서도 돌아가셨던 분이 영화 속에서
비록 캐릭터긴 하지만 죽음을 음. 맞이하니까 기분이 좀 아무리 악역이었어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해맑게 그 연기하신 캐릭터가 살아남고 딸과 이제 해후도 하고 기자들 앞에서 주먹질도 한번 하고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남으면서 끝나잖아요. 네. 이것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뭐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워낙 또 좋은 배우님이셨고 훌륭한 작품들 많이 남겨두셨고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마지막을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진짜 열심히 하셨던 것 같거든요. 뭐 진짜 이상한 병맛 코미디도 하시고 맞아요. 멜로드라마도 맞아요. 하시고 막 뭐 액션도 하시고 하셔서 진짜 연기 욕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그 이제 작고 소식을 저도 듣게 된 거라 더 기분이 좀 이상했었는데 떠나신 지 이제 꽤 몇 달의 시간이 그동안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영화를 통해서 또 뵈니까 기분이 저도 모월모일님처럼 이상해지는 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맞아, 그쵸. 그리고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래도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는데 너무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참 특이해. 참 이게 남는다는 게 참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컨텐츠가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이제는 쇼츠나든지 짧은 컨텐츠도 많다 보니까 저도 진짜 생각 없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릴스나 쇼츠를 막 1시간씩 보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냥 계속 넘기면서. 요즘 다 그러시죠. 그게 1시간에 몇백 개 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되게 소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좋은 컨텐츠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한테 저는 여운을 많이 주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영화라든지 좋아하는 드라마가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끝나고도 쉽게 휘발되지 않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탈출은 여러 가지로 그냥 보고 나서 저한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또 안타까운 배우를 잃어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에 좀 푸념 아닌 푸념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네. 한 줄평 때려야 됩니다. 네. 뭐 오늘 모월모일님이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면 어떨까. 해주세요. 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 대한 제 한 줄평은요. 그럴듯한 설정 안에서 엉겨붙지 못하는 인물들 이렇게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쓰레기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비제로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요? 어머나? 높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했죠. B-에 가까운 비제로긴 해요. 뭐 해주시죠. 저 한국 영화 소자 벗어야 되나 봐요. 한국 영화 가해자. 저 사실 씨뿔 생각했거든요. 근데 씨풀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씨뿔이나 비제로가 비슷한 것 같아요. B- 전 마이너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면 B- 주겠습니다. 저는. 약간 상향해서. 네, B-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안개가 거치지 않아도 점점점. 안개가 거치지 않아도 아사모사하게 한 줄 평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싶었어요. 고민을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근데 이런 표현을 쓰고 싶더라고요. 네. 뭐 한 줄 평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화 보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신 선배님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나중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월모일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나중에 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또 수화로 더 나오겠습니다. 절대 외화는 수호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제가 진짜 만약에 녹음 같이 하고 싶은 외화 생기면 얘기할게요. 그래요. 그거 좋아요. 그때는 이제 한국 영화 수호자
벗으셔야 돼요. 옷 그때는 벗으셔야 돼. 새로운 닉네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외국 영화도 수호할지 안 할지, 과연 모얼모일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다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얼모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옵나이다. 그럼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